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도형을 요약했다라고 하는 건데 2학년 2학기 거 풀 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도형일 테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겠지만 까먹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볍게 앞에 개념을 프린트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개념이 10몇 쪽이나 돼요. 이거를 개념 요약본을 쭉 모아놨거든요.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만 개념 설명을 하고 이 개념 설명 끝나는 대로 96문제가 그럴 건데 쭉쭉 풀어 나가면 됩니다. 그지? 쭉쭉 풀어 나가고 제출하고 틀린 유형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 매스플랫에. 그러면 그 유형들을 그 유형들로 각각 문제를 뽑아가지고 추가로 문제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96문제 막 풀지 말고 잘 맞추셔야 돼. 그래야 그 뒤에 푸는 문제가 적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까먹은 유형이지 않겠니? 그래서 그쪽을 좀 보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요일 오늘은 열심히 풀어보시고 제출해 보시면 됩니다. 96개 다 풀려면 좀 사뭇 진지하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간을 보고 문제 수는 조절해 드릴 테니까 일단 개념 설명은 빠르게 훑어봅시다. 일단 처음은 사각형 둘레라고 먼저 시작을 했거든. 뭐 둘레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5cm고 직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게 5cm로 똑같아야 되죠. 역시 3cm는 마주보는 게 3cm니까 5, 5, 3, 3이라는 거는 이해했을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일일이 다 더하지 마시고 사각형 둘레에 5가 2개니까 5 곱하기 2, 3이 2개니까 3 곱하기 2로 하셨다가 근데 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3 더하기 5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먼저 더해놓고 그 다음 나중에 곱하기 2를 해도 되지 않느냐 8 곱하기 2 16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거야. 물론 나는 10 더하기 6으로 할 건데요. 그것도 괜찮아. 요거 10이고 6이니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지만 문제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자유자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죠. 평행사변형도 성질이 아주 똑같지. 그러니까 이쪽도 마주보는 길이가 오고 이쪽도 마주보는 길이가 오기 때문에 직사각형과 똑같이 둘레를 구하시면 되는데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변 길이가 정사각형처럼 마치 다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정사각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정사각형은 마름모에다가 이 한쪽 각도까지 직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각이 전부 직각이 돼버려야 정사각형이라 할 수 있어. 마름모는 직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 길이만 같은 거야. 그때 우리가 마름모라 합니다. 참고로 정의를 한번 얘기해봤어. 그 마름모라든가 평행사변형이라든가 직사각형이라든가 지금 다 일부러 모아놨는데 이 개념들이 그대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 나오니까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쭉 나오거든. 곧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질을 가볍게나마 잘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마름모는 둘레는 3, 3, 3, 3 4개일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를 한 변 길이도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러니까 즉 내변 길이가 같으니까 둘레에 한해서는 정사각형과 방법은 똑같을 겁니다. 자, 이제 넓이로 넘어올 건데 단위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세요. 우리가 단위를 계속 무시하는데 이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제곱 센티미터지? 제곱 센티미터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잘 없어. 지금 그걸 간단하게 초등학교 과정에서 따온 거야. 초등학교 때 생각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 단위라 함은 우리끼리 약속을 해두는 거라고. 조그마한 정사각형 넓이를 약속을 해두는 거야, 단위로. 알겠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넓이에 네모치고 조그맣게 별표 하나 쳐주세요. 저처럼. 그 다음에 얘를 1제곱센티미터로 쓴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임의로 센티미터 제곱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1cm, 1cm를 지금 곱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숫자끼리 곱하면 뭐 풀로 적어줄까요? 봐봐. 1cm 곱하기 1cm를 딱 쓰면은 숫자끼리 곱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대로죠. 그 다음에 문자 cm끼리 곱하면 cm 곱하기 cm인데 얘는 똑같은 문자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제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제곱 모양이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제곱을 아주 작게 써야 한다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제곱을 표현해서 길이가 두 번 곱해져 이 제곱 센티미터를 딱 보는 순간 길이가 두 번 곱해졌구나 라는 거를 눈치채셔야 되고 길이가 두 번 곱해진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버리면 넓이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 단위의 효과는 이 단위만 보더라도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만 보더라도 얘는 바로 넓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 모는 개수 이거 칸 개수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겠죠. 그러니까 한 개당 1제곱센티미터니까 4개면 4제곱센티미터다.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개념을 끌어오다 보니까 나온 건데 한번 눈여기라고 한번 쓱 훑어보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앞으로 넓이라 하면 이 단위 넓이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몇 개 들어가 있느냐가 이제 어떤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4개 들어가 있으니까 4가 되는 것이고 4제곱센치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8개 얘는 지금 6개 들어가 있으니까 각각 8제곱센치 6제곱센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넓은지는 계산하면 그만 나오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센티미터 말고 미터 제곱도 킬로미터 제곱도 있죠. 제곱킬로미터 제곱미터도 있죠. 이 길이 단위가 좀 다른 건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cm와 1m를 비교할 때는 100cm는 1m라고 부르시면 되니까 cm에서 미터로 넘어갈 때는 100배입니다. 자, 그 다음 킬로미터랑 1km랑 1m랑 비교를 하실 때는 1000m가 1km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 그러면 공 3개가 붙어야 다음 단위로 넘어가니까 얘는 1000배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센티미터에서 킬로미터로 한 방에 넘어가려면 100배에다가 1000배 하는 거니까 공을 5개 붙여야 됩니다. 됐죠? 10만 배가 될 건데 근데 얘를 이제 중학교식으로 표현하면 10에 5제곱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센티미터랑 킬로미터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넓이로 할 때는 보면 만약에 지금 그 넓이 단위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여기 강조해야 되는데 1cm 짜리를 이제 모퉁이에 한번 그려본다면 얘는 사실 이게 100개 들어있고 가로도 100개 들어있다. 그러니까 100cm랑 100cm다 라고 할 수 있잖아. 1m 제곱은. 그죠? 근데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 변의 길이는 1cm, 100cm면 한 변이 지금 100배 차이 나잖아. 아까 단위에서 공부한 것처럼 방금 여기서 100배 차이 났다 공부한 것처럼 실제로 한 변의 길이가 100배 차이 나죠. 근데 반대쪽도 100배 차이 나잖아. 그럼 100의 제곱, 즉 10,000배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1제곱센티미터 짜리는 1m 제곱 안에 1만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지? 똑같은 논리로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넘어가면 한 변의 길이당 1km는 1000m, 즉 1000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가로도 1000배 차이인 게 분명하고 이 두 길이를 곱하는 게 넓이니까 1000제곱, 즉 10의 세제곱의 제곱, 지수법칙을 조금 이용하면 공 6개, 10의 6제곱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100만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1m 제곱짜리가 킬로미터 제곱 안에는 100만 개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지? 보통 1제곱미터 정도면 좀 비좁긴 하지만 사람 한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죠.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빽빽하게 이론적으로 꽉 차 있다면 100만 명이 1km 제곱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옛날에 역사적으로 100만 대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나? 그러면 1km 반경 안에 그지? 1km, 1km, 1제곱킬로미터 안에 100만 명이 서 있는 거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 공간 없이 쫙 이쁘게 딱 서 있다면 1km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대군이 행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쭉 걸어가는 거 행군이라 하죠. 거의 뭐 그 대열의 길이가
몇백 리가 되었다, 몇천 리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지 않고 좀 길다랗게 줄을 지어 간다면 이 길이가 엄청 넓어진다, 그런 얘기. 이 길이가 엄청 길어진다, 이런 얘기지. 하루 종일 사람 지나가기만 한다, 이런 뜻이었던 거야. 그런 게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중국 역사에 관심 있으면 그런 문구를 종종 볼 거야. 자, 직사각형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이 단위 넓이가 직사각형 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가 넓이겠죠. 그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하다. 그럼 얘는 3cm와 4cm 곱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건 우리가 안다 치고 12제곱cm를 쓸 수 있는데 1제곱cm가 12개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면 좋다 이거죠.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을 거니까 한 놈의 제곱이 되겠지. 가로가 3이면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9개 정도로 되면 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아마 가볍게 이해되는 정도 거니까 지금 설명 들으면서 정독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이게 지금 페이지 4쪽이니까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들으셔야 될 거야. 지금 스테이플러를 왼쪽 모퉁이 하나에만 찍었는데 여러 개 찍어서 책처럼 만들까 하다가 가볍게 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쪽만 찍어서 넘기는 유형을 만들었으니까 좀 찢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써주세요. 며칠 안 쓸 프린트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써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마름모의 넓이 요거 정도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요거 대부분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이거 마름모 넓이를 꼭 넣어놨거든. 보면은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죠. 나누기를 하면 넓이가 나온다. 그런 게 지금 그 공식인데 지금 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지금 위에 삼각형을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휘릭 돌려서 밑에 이렇게 붙이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구한 거야. 그러면 가로 대각선은 그대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 가로 대각선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요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세로 대각선이 지금 반토막 났죠? 다른 쪽 대각선 나누기 2라 됐지.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될 거니까 얘는 밑변이 될 거니까 두 대각선이 각각 밑변과 높이가 되는데 높이로 되는 한쪽 대각선이 반토막 나서 2분의 1 이쪽 대각선 곱하기 다른 쪽 대각선. 그래서 두 대각선 곱하는데 나누기 2한다 라는 게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두 개로 유도하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늘린 거야. 보면 자른 게 아니라 늘린 거야. 지금 이 긴 쪽 대각선을 위아래로 늘려서 붙이고 짧은 쪽 대각선을 세로 대각선을 좌우로 늘려 붙이면 지금 마름모가 꼭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이 되지. 근데 그 직사각형의 마름모가 딱 각각 절반 정도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곱하기 가로 세로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즉 나누기 2로 계산하면 된다.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됐죠? 얘는 늘려서 전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로 유도한 방법이고 얘는 삼각형을 한쪽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삼각형 두 개를 돌려서 이어붙여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푸는 유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사다리꼴 넓이도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연달아 넣어놨어. 마름모랑 사다리꼴이랑 이거 전부 2학년 2학기 때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쭉 성질 및 등등으로 배우거든요. 그때 가끔 넓이 구하라는 얘기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넓이 구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다리꼴도 넓이 구하는 공식을 넣어봤어요. 마름모랑 사다리꼴 까먹으신 분들은 별표를 꼭 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공식이었는데 역시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 지금 이 사다리꼴이랑 똑같은 사다리꼴을 하나 더 여기 돌려가지고 얘를 휘릭 돌려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붙인 거야. 그러면 얘는 길다란 직사각형이 되죠. 혹은 지금 높이가 지금 이쁘게 잘려져 있는 사각형이라서 그런데 사다리꼴에서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몽뚱한 사다리꼴이라 하더라도 얘를 돌려서 붙이면 얘는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방식도 똑같이 크게 밑변 더하기 높이니까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근데 보면 이때 돌려 붙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서는 윗변 위에 있던 변이 지금 맞은편에 오른쪽 삼각형의 밑쪽으로 내려옵니다. 밑변으로 내려와요. 밑변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 밑변, 긴 밑변은 두 변 더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되는 거야. 그죠? 길다란 밑변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되고 높이는 그대로니까 얘네들을 쌍으로 곱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윗변 길이 더하기 아랫변 길이 곱하기 높이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누기는 왜 하겠니? 사각형이 원래 한 개였는데 지금 두 개로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나누기 2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복제해서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만들거나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 방법이 유도 방법 중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각선 하나로 딱 자르는 거야. 그러면 이 높이로 지금 윗변을 이제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둔각 삼각형인데 둔각 삼각형의 바깥의 높이가 있지. 그 아랫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 넓이를 두 번 구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얘를 이렇게 두 개 끊어놓고 삼각형 넓이를 두 개 구한다라고 생각해 두세요. 알겠죠? 삼각형 넓이를 두 개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지금 근데 지금 똑같은 그림인데 왜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 다르냐면 대각선은 이 사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도형을 가로지르는 마주보는 점들을 이으시면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각선 이쪽 대각선으로 그으면 지는 사각형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뉘고 반대쪽 대각선으로 나누더라도 삼각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나누나 저렇게 나누나 넓이는 똑같이 구할 수 있다. 그런 걸 강조한 거야. 알겠죠? 삼각형은 계산하다 보면 나누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구하셔도 된다 이거죠. 알겠죠? 이건 위에나 아래나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자, 복잡한 다각형 넓이는 뒤에 문제로 확인하시는 게 좋지만 일단 그냥 눈여기로 보시라고 하나 넣어 놓은 건데 지금 얘는 사각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얘는 사각형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크게 다섯, 육각형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대로 넓이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라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사각형에서 이 흰색만큼 비어있다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자르고 붙여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것도 살짝 연습해 보라고 그 문제 유형을 살짝 몇 개만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이런 게 가끔 나옵니다. 1번, 2번처럼도 좀 나오긴 하는데 3번이 조금 더 잘 나올까? 근데 사실 셋 다 뭐 출제 빈도는 비슷합니다만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더라도 이 친구가 평행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면 즉 안쪽은 평행사변형이면 쭉 넘겨서 이어붙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떨어져 있던 12cm랑 5cm 그 사이에 벌어진 게 5cm였으니까 두 개 빼면은 이 두 개 나눠져 있던 게 합친 7cm 길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각형 두 개로 따로 구하지 말고 한 개 세트로 구하자라는 게 이어붙여서 만든다는 유형인데 3번 정도만 살짝 생각해 보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별표 치기보다는 문제로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갑니다. 부피의 단위 1제곱, 세제곱센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단위인데 지금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센치죠. 세 번 곱했다는 뜻이겠죠.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이것만 보더라도 길이를 세 번 곱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걸 어떻게 정했냐 가로, 세로, 높이 즉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부피를 역시 단위로 정했다. 요거 당연히 별표겠죠. 정육면체 단위를 부피로 정했다. 약속했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센티미터가 세 번 곱해지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줄여서 썼고 1은 단위로 많이 쓰이는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1 세제곱 센치로 단위를 많이 쓰겠다. 그러면 12 세제곱 센치가 나오더라도 얘는 12 곱하기 1 세제곱 센치 1 세제곱 센치라고 이해하셔서
아, 세제곱센티미터가 12개 들어가 있구나. 지금 얘는 2개씩 3층, 그러니까 밑면이 6개, 2, 3, 높이 2니까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는 6, 12, 12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개의 넓이가 만약에 1세제곱센치였으면 12세제곱센치라고 부르면 되겠죠. 당연히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역시 부피도 정육면체를 몇 개 들어가느냐로 구할 수 있단다를 한번 점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몇 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초등 국가인데, 지금 부피 단위가 쭉 나와 있는데 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좀 요약해서 이제 쭉쭉 할 거야. 지금 방금 구한 대로 지금 부피 구하는 방법을 나오는데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보면 되니까 밑에 3개, 4개, 즉 1층에 한 층에 12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2층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근데 이제 한 층이란 말 자체가 한 평면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4cm, 3cm만 보면 이 밑넓이가 10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게 1cm씩 높이 있더라도 얘는 큐브가 딱 12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2cm, 즉 두 줄이 있다는 소리니까 밑넓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여기다가 살짝 뭐라고 적어 놓냐면 기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기둥의 부피라고 적어 두세요. 뒤에도 기둥 부피 살짝 넣어 놨거든요. 글씨가 좀 왜 이래. 기둥의 부피라고 꼭 적어 두세요. 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야. 왜냐면 얘는 직육면체다 보니까 지금 12개씩 안 바뀌고 계속 위로 쌓이겠지, 얘는. 맞죠? 12개씩 위로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닙니까? 그게 갑자기 중간에 막 몇 개 더 붙어가지고 갑자기 뭐 한 층에 13개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직육면체니까. 즉 기둥이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밑면의 넓이가 일정하게 높이를 쭉 올리면 이걸 원기둥이라 부르지만 어쨌든 원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그만큼 쌓여 있겠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모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거야. 모든 부피는. 근데 그 중에 하필 뿌리가나 아니면 뭐 원뿌리도 있겠지만 갑뿌리도 있겠지만 뿌리가나 아니면 구 이런 애들은 유레카 하듯이 아르키메데스가 고안한 방법으로 기둥부피의 3분의 1, 기둥부피의 3분의 2를 마법의 비율을 별도로 곱해가지고 수정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설명했는데 뒤에 또 나오니까 간단하게 보자. 그래서 몇 개 들어갔냐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미터 단위라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얘는 좀 확실히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1m는 100cm인데 한 변의 길이당 100배지. 근데 지금 세 변이면 100배씩 세제곱 됐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세번 곱했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10의 제곱을 또 세제곱 한다라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그걸 또 세제곱한다 할 수 있으니까 지수법칙으로 요거는 곱하기였죠. 그러니까 10이 6개. 센티미터랑 미터는 그 부피는 1cm짜리 큐브랑 100cm짜리 큐브는 한 배의 길이가 얘는 정육면체는 얘는 100만 배,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얘는 바로 100만 배 차이 나는 거야. 아까 넓이는 킬로미터 단위까지 가야 100만 배였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그냥 미터에서 센티미터만 보더라도 바로 100만 배인 거야. 킬로미터는 너무 커지겠죠,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얘는 1km 부피 단위 잘 없지?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 1km짜리 엄청나게 큰 정육면체면요. 얘는 거의 산 높이랑 비슷한 거야. 산 높이랑 거의 비슷한데 산이 높이만 1km지 가로는 1km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옹졸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산이 많은데 이게 커다랗게 이게 전부 1km라는 얘기니까 웬만한 산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거의 소운석 규모의 운석 정도의 규모입니다. 운석 정도, 운석 아죠? 그냥 가끔씩 대기권에도 잠깐 떨어지는
그런 행성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돌덩어리죠. 그 친구 작은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사실 운석만한 거야. 운석에서 쓰일 만한 단위로 엄청 크다는 얘기야. 산만하게 떨어진다고. 이해됐죠?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킬로미터였지? 실제로 반경 10킬로미터 정도였나? 정도가 이제 떨어지면은 지구 표면에 엄청나게 타격을 준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킬로미터 단위는 너무 크니까 지금 여기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부피에서는. 알겠죠? 자, 직육면체 건널비는 겉으로 보이는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시면 되는데 직육면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다? 마주보는 변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똑같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또 다르게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입체도형이라 부르면 얘를 정확하게는 겨냥도라 불러요. 이 말은 까먹었겠지만 이렇게 그리는 걸 입체도형을 종이에 그리는 이 방법을 겨냥도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좀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얘는 기억해야 돼. 얘는 전개도라 하죠. 전개도라고 배웠습니다. 잘라서 쭉 펼쳤다 보시면 되죠. 전개도상에서 이 전체 넓이, 십자가 전체 넓이를 구하면 다 조립했을 때 겉에 면 넓이가 된다. 겉면 넓이, 겉넓이가 된다.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 도형을 가로 길다란 도형에다가 위아래 두 개 따로 더하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런 재밌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는 쭉 읽어보신 방법 2, 3에 쭉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좀 내가 이쪽에 좀 상식이 부족하다 여기시면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할 겁니다. 자, 정육면체 건널비는 한 개가 지금 똑같이 6개 있겠죠? 주사위처럼 말이야. 실제 주사위로 예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예를 들면 한 면 넓이가 9제곱센치니까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면체니까 똑같은 게 6개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9 곱하기 6, 54. 세제곱 센티미터 하시면 넓이가 금방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쪽까지는 초등 개념이었어. 위쪽까지는 초등 개념이었고, 이제 12번 개념부터는 합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중등, 중학교 1학년 2학기 개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합동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별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치세요. 이쁘게만 치세요. 별표 원하는 만큼 쳐주세요. 여기다 뭐라 적어야 되냐면 증명의 이용이라고 쓰세요. 증명할 때 이용한다. 즉 증명할 때 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어떤 2학년 2학기 때 여러 가지 도형들을 배울 건데 그걸 증명할 때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증명할 때 많이 많이 쓰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기호도 엄청 중요하다. 자, 봐봐. 이게 지금 좀 작아서 책을 프린트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봐. 삼각형 ABC, 그리고 삼각형 PQR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가운데 지금 기호가 세 줄입니다. 세 줄이라는 게 엄청 큰 중요한 점이야. 알겠죠? 그런데 왜 세 줄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삼각형에서 합동이니까, 지금 점이 각각 세 개씩이죠. 즉, 점 A는 여기서는 P랑 연결된다. 그래서 대응점이라 돼 있지. B는 Q, C는 R이랑 연결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 점이 세 개씩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선도 세 개를 그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 엄청 중요하니까 잘 들어. 이거 두 개. 엄청 중요하니까 비교하는 거. 그럼 삼각형 ABC랑 삼각형 PQR이 만약에 두 줄짜리 그냥 등호였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 뜻은 뭘까? 그리고 세 개일 때는 분명 합동이라고 지금 배웠거든. 합동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합동은 크기도 당연히 같고 크도는 뭐야? 크기도지. 크기도 같고
삼각형의 크기도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모양도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당연히 넓이까지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같아야 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돼요. 알겠죠? 아예 똑같아야 돼요. 그걸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꼭 맞게 겹쳐야 된다고. 근데 두 줄짜리는 그냥 등호 같다잖아. 그럼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엄청 중요하다 했어. 그냥 넓이만 같다는 뜻이야. 넓이만 같다. 알겠니? 물론 넓이가 같은 여러 가지 삼각형들 중에 합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넓이만 같을 때를 넓이가 같을 때 우리를 넓이가 같을 때 기호를 그냥 삼각형끼리 같다 등호를 씁니다. 아시겠지? 그럼 삼각형에서만 쓰냐? 아니야. 사각형도 합동이라면 똑같이 기호는 세 줄짜리를 씁니다. 그리고 사각형끼리 넓이가 같을 때는 똑같이 두 줄짜리를 씁니다. 이 V는 강조해서 했는 건데 정식 기호는 아니야. 세 줄, 두 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각형, 오각형 무슨 도형이 앞으로 오더라도 두 평면 도형이 세 줄로 같다라고 돼 있으면 얘는 합동이라는 뜻이고 두 줄로 같다라고 돼 있으면 넓이가 같다는 뜻이야. 엄청 중요하니까 조심해서 보세요. 그러면 넓이가 같다는 거는 모양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지? 모양은 안 같아도 넓이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랑 P, B랑 Q, C랑 R 대응된다 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연결된다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 대응은 지금 여기 나와 있을 건데 포개어지는 꼭지점, 변, 각 등등을 대응이다. 그러니까 포개어지는 걸 대응이란다. 이것도 당연히 네모 동그라미 그대로 표시하세요. 별표도 쳐놓고 포개어지는 거 합동해서 쓴다. 합동도 네모해주자. 알겠죠? 그대로 포개어질 때 우리가 대응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4cm고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을 해볼게. 그러면 높이가 3이면 요거 넓이는 4, 3, 12 나누기니까 6일 겁니다. 그럼 봐봐. 요것도 밑변이 4고 얘는 요렇게 예각으로 해볼 건데 이 가운데 높이가 3이랍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넓이는 6일 거잖아.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얘 두 개 폭에서 겹쳐집니까? 아닐 거지, 그죠? 포개어 본다 하더라도 지금 4짜리를 지금 똑같이 포개어 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비껴나가서 안 겹쳐지겠지. 그래도 넓이는 같을 수 있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넓이만 같다는 뜻이 두 줄짜리였어. 그러니까 대응은 포개어지고 합동일 때만 쓸 수 있는 말이니까 A, B, Q, C, R이 포개어진다, 대응된다 라는 말은 절대 쓰지 못한다. 어떨 때? 등호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 반대로 세 줄짜리 합동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순서도 지켜서 쓰셔야 돼. 그럼 봐봐. 다시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라 썼다는 것 자체가 A는 첫 번째 P와 B는 두 번째 Q랑 C는 세 번째 R이랑 반드시 대응된다, 연결된다 라는 뜻이 합동기호야. 순서도 잘 쓰셔야 된다. 순서 맞춰서 쓰셔야 돼. 알겠죠? 두 도형의 꼭지점을 대응하는 순서대로 쓴다. 요게 별표야. 알겠죠? 요거 시험 때 서술형에서 감점 엄청 당합니다. 알겠지? 감점 엄청 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순서 자기 멋대로 써놓고 그냥 이거 합동인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했다가 우기다가 엄청 많이 학교생한테 혼납니다. 아마 학교생도 엄청 강조하실 거야. 이거 서술형에서 감점 엄청 많이 합니다. 순서 꼭 지켜서 쓰셔야 돼요. 이 정도는 많이 했겠지. 자, 삼각형 합동 조건은 이거 다 증명하기 좀 힘들고 이거는 SSS 세변 길이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이 똑같다. 혹은 SAS 두 변 길이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각도가 같을 때 SAS 합동. 얘는 한 변과 이 양쪽 끝에 한 변과 양쪽 끝에 있는 각도가 서로 다 대응된다면 같다면 우리가 ASA 합동이라 하는데 이 알파벳을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봐봐. S는 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란 뜻이죠. 그지? A는 앵글이란 뜻이잖아. 그죠? 앵글이란 뜻이니까 얘는 각이란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S와 A를 따가지고 SSS라 하면 세 변이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모양도 참 재밌게 해놨는데
그냥 SSA도 아니고 하필 SAS잖아. 그지? 두 S 사이에 A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 말 자체가 두 변 사이에 있는 각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그대로 외우시는 걸 추천해요. SAS 합동이라 해가지고 하필 두 변 사이에 이 끼어 있는 각이 있다. 그 다음에 ASA도 마찬가지야. 어떤 가운데 있는 S 변 하나에다가 양쪽 끝에 A를 딱 드러난 모양이니까 여기서 요만큼 각도, 여기서 이만큼 각도. 이 두 개 AA가 A, S, A 순서대로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외우기 쉬운 방법은 재미를 하는 말은 스스스, 사스, 사아스, 아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미를 하는 말이니까 별로면은 다른 방법 외우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내각, 외각 있지? 자, 얘는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넣어놨어요.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히 이걸 이용해가지고 삼각형 외심, 내심에서 이건 2학년 2학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이 쓰니까 별표예요. 그러니까 요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제 세 내각의 합이 삼각형 세 안쪽의 값 내각이라 하면 이 도형 변들 안쪽에 바깥쪽 말고 안쪽의 각도를 내각이라 하죠. 이 변 둘러싸인 안쪽 각도 3개를 다 더하면 180도다. 요것도 한번 증명해주면 좋은데 자, 잘 봐봐. 증명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이 변이랑 평행하도록 꼭지점에 쭉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각 B라 했잖아. 얘는 억각으로 올라가죠. 이 두 개가 억각이라는 거는 어려우시면 따로 질문하세요. 요거는 평행 억각 동의각까지는 일부러 안 나왔는데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따로 질문하십시오. 자, 각 B를 억각으로 올려버리고 C도 억각으로 평행이니까 올릴 수 있으면 A는 지금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각형 세내각 A, B, C가 지금 위쪽 평행선 한 직선에 평각으로 3개 둘러서 쭉쭉쭉 모였죠. 그러니까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이쁘게 쓰면 한 직선 평각이지. 평각은 우리가 180도라고 공부했으니까 평평한 각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각은 180도라 배웠으니까 3개 각에 닿으면 180도라고 가볍게 유도할 수 있고 자 이걸 좀 이용하면 요건 C인데 있잖아. 얘는 요거 두 개랑 C랑 더해도 이렇게 3개 더해도 180이지. 그러면 잡아. 이 각도가 지금 여기 C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이 외곽 얘는 외곽이라죠. 이 외곽이랑 이랑 C랑 더해도 당연히 180 아닙니까? 그럼 봐봐. 아까 전에 C 더하기 A 더하기 B로 좀 순서를 바꾸면 얘도 내각으로 세 내각으로 180이잖아. 근데 얘는 C 한 개에다가 외곽 더하면 평각이라서 180도잖아. 그러니까 AB랑 외곽은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 한 외곽은, 이 외곽, 한 외곽은 그곳에서 내각 말고, 그냥 이웃한다 하면 되거든. 이웃하는 두 내각,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됐죠?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의 크기가 같다.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니?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외곽이 된다. 이거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죠? 증명할 때 많이 이용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설명 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끊어서 두 가지로 지금 두 번으로 녹화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한 번에 쭉 해볼 건데 내가 편집 능력이 뛰어나면 두 개로 나누겠는데 그게 아직 좀 미숙해가지고 길게 쭉 할 테니까 개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원과 부채꼴 돼 있는데 얘는 엄청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사실 원넓이 있죠? 이쪽을 좀 많이 강조하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 원을 자른 일부분 이런 일부분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이죠? 네. 요거에 대한 설명도 사실 안 할 수가 없거든. 중학교 이상부터는.
특히 얘는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중요한가 느낌으로 중3 때 그냥 도형까지로 그냥 잠깐 나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엄청 중요하게 나와요. 엄청 중요하게 나오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지금 까먹으셨는 거 다 정리해 두세요. 이 부분 학생들 대부분 어려워하고 그래서 대충 공부했을 거거든. 그래서 조금 넘어갔어요. 자, 원과 부채꼴 돼 있는데 부채꼴 이런 다양한 이제 그 기호와 단어들을 많이 잊어먹었을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자, 부채꼴이란 다른 것도 많이 나오는데 부채꼴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5번부터 시작할 거야. 말 그대로 그 부채를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사실 요즘 나눠주는 부채가 이런 동그란 행사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걸 부채 모양이라 하기 조금 민망해서 차라리 아이스크림 모양이죠. 아이스크림 모양이거나 아니면 피자 모양 정도로 보셔도 되긴 하겠는데 그 옛날 부채는 그 판소리 할 때 뭐 벌럭 하면서 쫙 펼쳐지는 부채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원의 일부분 모양으로 쫙 펼쳐지는 이런 모양이 옛날부터 부채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모양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부채랑 모양이 좀 다르긴 해. 그래도 우리가 뭐 약간 판소리 사극할 때 뭔가 쫙 펼쳐서 이리 오너라 했을 때 그런 부채 모양으로 이해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채 모양으로 만들었다 해서 부채, 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선이 벌어진 그 가운데 각이 생기잖아. 그지? 이 각을 이 중심에 있다, 말 그대로 중심에 있다 해가지고 중심각이라고 이름 지은 거야. 됐지? 이 부채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채꼴로 좀 설명할 건데, 자, 봐봐.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갑자기 활꼴이라고 돼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우, 영어로 보우, 그 전쟁할 때 쓰는 활 맞습니다. 혹은 양궁에서 활 맞아. 그 활꼴이라 돼 있는데 그 생긴 모양을 잘 보면 이걸 지금 눕혀놓으니까 좀 민망해서 잘 안 보이는 좀 애매한 건데 세로로 세워 놓으면 이런 둥그런 곡선에다가 갑자기 세로로 그은 선이 되는데 얘가 활시위라고 하면 이해하십니까? 활시위라 해가지고 활 끝에 걸어두는 팽팽한 줄 얘기하는 거지. 이걸 잡아당겨가지고 잡아당겨서 화살 걸어서 표 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양이 활 모양이지 않느냐 해서 활꼴이야. 알겠죠? 근데 이걸 활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얘는 아까 전에 부채꼴 모양에 들어가 있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이 부분 넓이, 활꼴 넓이 구하는 것도 뒤에 몇 개 넣어놨을 거니까 참고하셔서 해보세요. 자, 근데 자, 여기서 봐봐. 생긴 거 그대로 활을 이해 잘 하셨으면 이 모양이 활꼴이라는 거 이해 잘 하셨으면 지금 이 세로 자른 이 선 있잖아. 지금 얘를 지금 현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현은 우리가 언제 들어본 말이냐면 현악기라고 음악 시간에 배웠을 수 있는데 얘는 현은 그래서 줄이라는 뜻입니다.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그 줄로 만든 악기를 현악기를 하죠. 뭐 바이올린이나 뭐 그런 것들, 기타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기타는 현악기 맞죠? 어쨌든 줄은 맞을 거야. 어쨌든 그런 현악기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 활을 잘 이해하셨으면 활에 걸어두는 줄, 활시라 했잖아, 그지? 얘가 줄 모양이잖아. 아, 그래서 현이라고 지은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지? 자, 그래서 할선은 뭐냐면 할선은 지금 현이 지금 꿰뚫고 더 직선으로 길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이 직선으로 쫙 길어졌다 생각해도 이해합니다. 알겠죠? 현이 길어진 거, 직선이 되어버린 거야. 현은 활에 딱 걸어야 되니까 당연히 선분으로 잘려 있어요. 근데 할선은 직선입니다. 쫙 길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뭐 차이점은 뭐 직선이냐 선분이냐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이 한자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할이 그 할이 뭐 할이는 같은 한자가 맞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할인보다는 그 안 좋은 말로는 할복도 마찬가지죠. 그 할자도 있겠고 분할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즘 한자를 너희들이 잘 안 쓰니까 뭐 예시될 게 잘 없긴 하다. 지금 이 할이라는 게 가르다.
나누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좀 체감상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뭐 배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검으로 샥 배웠다라는 거를 이제 하리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 쑥 자른 거야 말 그대로. 잘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른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어떤 직선으로 샥 잘라버렸다는 뜻이거든. 알겠지? 이거 관해서도 참 풍부하게 스토리를 말할 게 좀 많지만 지금 개념 설명이니까 좀 자제할게요. 나중에 보강일 때 이런 할선이 왜 중요한지 그 천문학으로 천문학 천체 관측으로 얘기하면 참 재밌는 게 있어. 근데 지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러닝 타임이 지금도 엄청 길거든. 근데 더 길게 해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잊어먹었을 것 같은 이 기호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남은 게 호만 설명 안 했거든요. 나머지는 쭉, 당연히 지금 라이브로 틀어가지고 수업 진행하겠지만, 유튜브 녹화본도 따로 채널에 그 단톡방에 올려주잖아. 항상 복습하라고. 그지? 그때 멈춰서 한번 끊어보셔서 꼭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가지고. 숙제로 줄 거지만, 뭐, 아무튼 해보시라고. 근데, 이 호라는 게 참 재밌어. 왜냐면, 아까 전에 활골 기억나니? 활골 기억나는 거 맞습니까? 뭐 졸고 있거나 할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뭐 잠깐이라도 수학을 재밌는 척이라도 해봐. 진짜 재밌어. 보면은 지금 이거 활골 있잖아, 그죠? 활골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보활이라 했잖아. 이 전체 안쪽까지 다 채워서 활골, 다 채워서 색칠요리에서 다 채워서 활골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니? 활대라고 하면 여기서 이 둥근 부분이 활대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나? 활대. 됐지? 얘는 원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둘레의 일부분이도 당연히 해요. 근데 그거를 활 모양만 강조해서 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 얘가 이제 이름이 좀 멋있게 호라고 바뀐 거야. 활대는 우리가 이제 그 활에서 그 뭐 대나무든 뭐든 이 그 화살 촉을 딱 거는 그 단단한 대를 활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 호는 뭐냐면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 좀 이상하지 갑자기 가쁜 호랑이 아닌가? 그지? 그래서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이 활대라는 건 있잖아요. 전쟁 무기였잖아, 활이라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가끔 뭐 민속놀이 뭐 이 정도는 아니면 뭐 올림픽 스포츠 정도로 전락했지만은 이게 예전에는 전쟁 도구 무기 아니었습니까? 무기. 근데 무기 이름이 이렇게 임팩트가 없으면 되겠냐 이거야. 활대 이러면 뭔가 맥 빠지죠. 그러니까 뭐 호랑이 정도 아가리 정도 탁 해야 뭔가 좀 위협적이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활대를 옛날에 호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거는 대를 호라고 불렀대요. 호랑이라고 불렀대요. 권총이나 이런 거 조금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배그하면 한 번씩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가 그 매그넘 권총 중에 좀 괜찮은 뭐 좀 일부분 하나 이름이 뭐 데저트 뭐 이글 뭐 이런 말로도 쓰잖아요, 그죠? 권총 이름이 사실 얘는 총인데 데저트는 사막이고 이글은 독수리잖아. 사막 독수리 이런 거거든. 뭐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총에 갑자기 왜 동물 이름을 넣냐? 뭐 강인해 보이잖아. 세 보이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도 무기에다가 동물 이름을 넣잖아. 그지? 그 옛날 사람들도 그랬단 얘기야. 이 활에다가 호랑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활대를 호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모양을 활골 안에 그 활대 즉 곡선 부분을 호라고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호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연관해서 이어주면 좀 오래 기억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얘기해봤다. 좀 지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재밌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사람들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부채꼴 성질이라는 것도 좀 중요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두 글자로 딱 정리하면 끝나요. 부채꼴 성질은 그냥 합동이에요. 삼각형에서만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삼각형이 아닌 다른 도형에서도 포개어질 수 있다면 모든 도형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얘는 반지름 두 개가 끼어있는 각이 같은 기본적으로 SAS 합동 모양일 수밖에 없어. 선생님 근데 얘는 삼각형에서 합동 모양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잘 봐봐요. 얘는 부채꼴이지만
안쪽에 현을 그어가지고 삼각형 두 개를 만든 모습이지, 이것끼리 합동인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 곡선 길이도 같을 게 분명하니까 얘는 합동이겠지, 부채꼴끼리 넓이도 당연히 똑같겠고 모양도 같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딱하게 공부하면 재미가 없고요. 그냥 피자로 생각하세요. 피자가 제일 좋아. 피자 보면은 지금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대각선으로 두 번 팍팍 나누면 8개 조각이 되지. 보통 라지 피자 시키면 8개, 뭐 요즘 미디움이나 스몰이면 좀 작아서 6개 조각으로 하긴 하던데, 어쨌든 보통 8개가 좀 큰 피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 물론 나처럼 좀 그림처럼 이상하게 잘렸으면 다를 수 있긴 한데, 피자 알바가 좀 잘못 잘라주셨으면 조금 모양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웬만한 뭐 고르게 잘랐다고 가정하면 8개는 전부 다 크기가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겠다, 그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방에 잘 비교하기 좋냐면요, 지금 얘는 반지름은 항상 일정할 거잖아. 왜? 원이니까. 그지 않나?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각도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치? 사이에 있는 각도, 아까 전에 내용 단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중심각이라 부른다는 것도 공부했어요. 중심에 있는 각도, 부채꼴 안에 중심에 있는 각도, 그러니까 피자 가운데 각도로 생각하세요. 그 토핑 많이 떨어지고 막 이것저것 눌러보는 거기가 중심각이야. 알겠죠? 그 중심각 있잖아. 그 중심각 크기만 똑같으면 한 원 안에서는 반지름 무조건 같으니까 무조건 합동이고, 넓이, 크기, 모양 다 같다고. 알겠죠? 포개어진다고. 그 내용을 거창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부채꼴 안에 그어 놓으면 선 길이도 당연히 같을 거고, 그 활꼴 모양도 당연히 같을 거고, 활꼴의 원 일부 둘레 모양, 호랑이 아가리였죠, 그죠? 원둘레 중에 일부분, 원둘레 중에 일부분이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원둘레 중에 일부분인 곡선 길이도 당연히 같을 겁니다. 왜? 포개어지니까. 그 설명으로 끝났어요. 알겠죠? 이 길이를 일부분 구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설명이고, 이 호를 나중에 각도로 표시하는 호도법이라는 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넘어가서 나중에 배우니까 이 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으셔야 돼.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구하는 방법도 나중에 배우게 되기 때문에 수능에도 나와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한번 눈여겨보시긴 해야 돼. 설명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뭐 가볍게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랑 넓이, 이걸 이제 둘레 길이, 넓이 두 개를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까먹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놔 봤어요. 보시면 원넓이 전에 둘레부터 구하면, 원둘레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맨땅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없어. 네. 옛날 사람들 가면 이거 원둘레를 어떻게 생각했냐, 뭐 이거 지금 다 내용 얘기하면 너무 또 길겠죠.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밧줄로 생각하신 겁니다. 밧줄로 원 딱 동그랗게 그려놓고 딱 깔맞춤 한 다음에 가위로 싹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밧줄이니까 쭉 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둘레 길이를 사실 정해봤거든. 근데 여기서 아까 할선 기억납니까? 할선은 원을 가르는 선이었거든. 원을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슉슉 가르다 보면 제일 길 때가 생깁니다.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제일 길고, 이거 이제 대답 나오시면 다행이야. 이 제일 긴 선을 지름이라 부르죠. 맞지? 지름이라 부르는 게 현 혹은 할선 중에 제일 길게 잘린 곳. 할선은 자른 게 현이죠. 현 중에 제일 긴 게 지름이거든. 이 지름이랑 이 둘레랑 몇 배 차이가 나는지 공부를 해본 거야. 몇 배 차이 날까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지름이랑 항상 3배하고 약간 더 남는 그런 비율이 생기는, 그게 그 유명한 원둘레를 비율로 나타냈다. 원주율. 그지? 원주율이 됩니다. 원주가 원둘레거든? 율은 비율이잖아. 원둘레를 비율로 나타냈다는 얘기니까 비율은 분수거든? 그지? 그럼 원둘레를 뭐로 나눴을까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럼 원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게 원주율이죠. 분수로 얘기하자면 분모가 지름이고 분자가 원둘레. 지름분의 둘레. 이게 원주율입니다. 원둘레가 원주로 짧게 줄여서 얘기한 거지.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계속 3.141592 등등으로 뭐 끝이 나지 않고 순환하지도 않지만 일정한 숫자로 모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약속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3이라 계산하기도 하고 3.1이라 계산하기도 하고 등등등 다른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몇 개, 두 개는 넣어놨어. 두 번 문제 넣어놨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부터는 새로운 기호로 약속을 한다고 얘를 항상 일정하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밝혀냈기 때문에 파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새로운 문자를 하나 써가지고 이 파일 안에는 3.141592 등등 되는 그런 원주율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야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나중에 무리수라고도 배울 건데 이건 중3 때 합시다. 알겠죠?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어쨌든 되게 신기한 숫자로 보이더라. 그게 그 유명한 파이예요. 배웠던 거 복습이지만 다시 한번 익혀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한다 이거야. 예전에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그 원둘레,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라고 배웠을 건데 당연하게 원주율이란 말 자체가 분모가 지름이잖아 그지? 분자가 둘레고 그럼 분모를 곱해서 없애주면 분자가 둘레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 지름을 양변에 곱한 거예요. 알겠죠? 원주율에다가 지름 곱하면 분모가 약분되니까 분자인 원주가 나오는 거라고. 원둘레가 나오는 거라고. 차분히 써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 배웠던 그건데 근데 그 원주율을 일일이 글자로 쓰기 귀찮으니 이제 파이라 쓰기로 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지름도 이제 보통은 중학교부터는 알파벳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반지름 지름을 반토막 낸 반지름을 R이라 많이 쓰지. 그럼 멀쩡한 지름을 왜 반토막 냈을까 생각해보면 딱 또 부채꼴 혹은 피자 생각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피자 먹지 않습니까? 혹은 케이크 조각 많이 내지 않습니까? 즉 반지름이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지름보다는 반토막 낸 반지름으로 R을 반지름으로 정해냈고 그럼 지름은 반지름 두 개니까 2R이다 이거예요. 그럼 파이랑 2R 곱했으니까 얘는 2파이R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왜 파이 2R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2파이R이라고 부르는지도 사실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망설이긴 하지만 그냥 합시다. 보면은 R은 여기서 지금 반지름 길이는 원이 크고 작아짐에 따라 바뀌는 변수죠. 그리고 파이는 일정한 3.141592 등등의 일정한 숫자라 했어. 그럼 2파이는 항상 일정한 애겠네? 즉 상수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문자랑 숫자랑 곱할 때 상수를 앞에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R 앞에 2파이를 곱하는 모양 2파이R로 써주는 게 원칙상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이 2R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 않고 2파이R이라고 쓰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뭐 이것까지 생각 잘 안 해보셨을 게 분명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해봤다. 자 어쨌든 그 지금 여기 책에서는 L을 원둘레를 하고 그걸 2파이R이라고 약속을 해놨네요. 원둘레는 2파이R이다. 그 다음에 넓이가 지금 유도 과정이 안 나와 있는데 초딩 때 했다고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이 유도 과정이 좀 문제로는 내가 문제는 뽑아놨을 거거든. 얘는 그 피자를 앞으로 시켜보시면 조각조각을 위아래로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붙여놔 보세요. 먹을 걸로 장난치는 게 아니지만 수학 공부한다고 빽빽 우기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신기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듬성듬성이긴 하지만 8조각 정도밖에 안 되니 듬성듬성이긴 하지만 얘를 조금 많이 무시하면요. 톡 잘라내면요.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사각형 모양이 숨어져 있어요. 그 위에 또 볼록볼록볼록하게 좀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얘를 8조각이 아니라 뭐 16조각 혹은 32조각 64조각 128조각 계속 쪼개면 선을 한 번씩 그을 때마다 계속 또 쪼개질 거니까 계속 쪼개면요. 얘는 거의 얇은 직선처럼 됩니다. 부채꼴 한 조각 한 조각이 거의 직선처럼 쫙쫙쫙 된다고. 그걸 쫙 이어 붙여 넣으면 반듯한 직각이 되고 직사각형처럼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위로 지금 8조각이 그래서 제일 좋다니까. 지금 8조각 중에 4조각은 위를 향해서 보고 밑으로는 4조각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러면 총 8조각 중에 4조각이면 절반 아니니? 그죠? 근데 이 볼록볼록볼록한 호 4개는 원둘레의 절반이겠지?
원둘레 절반이겠지. 근데 아까 원둘레는 2파이 r이라면서, 그지? 요거 절반이면 2분의 1 곱하면 파이 r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거의 무한에 가깝게 쫙 여러 번 잘게 이어붙이면 그냥 평평한 볼록볼록이 아닌 평평한 가로 길이가 될 거고, 이게 이론상 파이 r이다 이거야. 원둘레 절반, 2파이 r 절반 파이 r이다 이거야. 근데 이 높이는 이 반지름이 꺾여있던 반지름이 촘촘하게 세워지면서 계속 이 반지름이 뾰족하게 서겠죠. 위로 올라오겠지. 이게 부채꼴이 얇아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직각이 되는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정의했지만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파이 r 곱하기 r이 되잖아. 파이 r 곱하기 r인데 r이 지금 두 번 곱해져서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라는 공식도 나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긴 하지만 지금 문자로 정의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지금 새롭게 하는 거니까 복습할 겸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그럼 부채꼴 호 넓이 길이를 구하라 라는 건데, 호는 계속 강조해서 호는 원둘레의 일부분이라고, 그 다음에 넓이는 말 그대로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부분을 얼만큼 차지하냐를 어떻게 구하냐, 또 아까 피자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중심각을 살펴보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밑에 공식을 다 기억해 주시면 참 고맙긴 한데, 이거 다 설명하면 영상이 한 2시간쯤 돼요. 지금도 벌써 1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거 다 계산하면 2시간 가까이 됩니다. 이걸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한 바퀴는 360도잖아. 그지? 근데 중심각을 x라 한다면 360도 중에 x 아닙니까? 그러니까 x 나누기 360도라 생각해 주세요. 전체분의 일부분, 그게 분수, 그게 비율 아닙니까? 중심각을 전체랑 비교한 거야. 그게 분수 360분의 x겠지. 그걸 둘레를 구하고 싶으면 2파이r에다 곱하고, 넓이를 곱하고 싶으면 파이r 제곱에다 곱하시라고. 그게 부채꼴 둘레 혹은 넓이가 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을 내가 잘못하긴 했어. 부채꼴의 둘레라기보다는 부채꼴 중에서 이 곡선의 길이, 즉 호 길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둘레는 반지름 2개도 더 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될 표현이었어. 어쨌든 곡선 길이, 부채꼴 안에서 곡선 길이 호 길이가 원전체 둘레, 원전체 곡선 둘레 동그라미 길이에서 일정한 비율 360분의 x 중심각, 그죠? 그걸 곱해주시면, 비율을 곱해주시면 일부분 호가 나온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넓이도 마찬가지. 파이 r 제곱은 원 전체 넓이인데 전체에서 360분의 x 비율을 곱하면 일부분 부채꼴 넓이가 나오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아. 그걸 좀 많이 응용하시면 s는 2분의 1 rl이라는 신기한 공식도 나오긴 하는데,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만나긴 하겠지만 이거는 차차 우리가 이런 거 다 익숙해지면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너무 첫술에 많이 배부르게 돼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부분이다 강조했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개념이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 좀 시간이 길어지셔서 힘들겠지만 좀 집중해 주세요. 네. 내가 이거 강의 틀다가 중간에 잠깐 스톱하고 쉬는 시간도 줄 것 같긴 해. 그래도 일단은 녹화는 한 교회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자. 회전체 보면은 말 그대로 회전을 한 채, 이 채가 몸체 혹은 물체 할 때 쓰는 채자거든. 회전해서 만든 입체 도형이다 라는 뜻입니다. 회전을 해서 만든 몸통이다,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를 해석하면. 회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죠? 이걸 보면 회전체를 잘 하시려면 사실 놀이터에서 모래장난 많이 치셨어야 돼. 진짜로 모래에서 많이 갖고 노셨으면 회전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모래 더미에다가 손을 푹 찔러놨다고 치자. 뭐 두꺼비 집 놀이라든가, 그지? 옛날에 뭐 유딩 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근데 그 모래의 손 대신 네모난 사각형을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알겠지? 누가 사각형 넣냐 말은. 어쨌든 종이나 마분지 같은 거 넣었다 생각해줘. 근데 얘를 딱 한쪽 변을 딱 길이를, 한쪽을 딱 모퉁이를 기준을 딱 두르고 한 바퀴 빙 돌렸다 생각해봐. 그러면
반대쪽은 이 직사각형이 반대쪽으로 뒤집어진 이 모양이 나오도록 돌아가다 보면 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돌렸다는 것 자체가 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입체 도형이 되긴 되는데 하필 원 기둥 모양이 될 겁니다. 직사각형을 돌리면.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축의 한쪽 도형을 반대쪽에 뒤집은 다음에 대칭점을 원으로 연결하시면, 동그라미로 연결하시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어. 한 번만 더 연습하자. 봐봐. 축이 있고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한쪽 변은 축에 꼭 들어맞아 있는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이 반대쪽 두 점으로 넘어와야 되고, 넘어오면 사각형이 마찬가지로 됐을 거긴 한데 그냥 슉 넘어간 게 아니라 돌면서 원으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원으로 둘러서 이쪽도 반대쪽도 원으로 넘어갔을 거고, 이 점도 원으로 넘어갔을 거고, 얘는 옆에 곡면일 테니까 원기둥 프링글스 통 모양 되는 겁니다. 알겠지? 프링글스 모양이라 생각하면 딱 좋아. 됐죠? 이게 직사각형을 회전했을 때 모양이고요. 회전체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그지? 축에 꼭 들어맞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겠죠. 직각이어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빙 돌리시면 지금 요 점만 공중에 붕 떠 있고 나머지 두 꼭지점은 축 위에 있으니까 축은 움직이지 않겠죠. 축은 가만히 있고 축에 떨어져 있는 점만 반대쪽으로 슉 이동할 건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꽃갈콘 모양 될 거야. 꽃갈 모양이 될 거거든. 생일 꽃갈 모양이 될 건데 그걸 우리가 뿔이라 부르지. 근데 원 모양 뿔이니까 원뿔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원뿔 때는 삼각형에서 톡 쳐낸 사다리꼴을 돌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이 친구는 여기. 그래서 반대쪽에 사다리꼴 그리시고 원 모양으로 그리시면 얘는 원뿔에서 윗대가리를 탁 친 모양이 될 거예요. 쳐낸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잘린 원뿔이다. 그래서 원뿔 대라고 이름을 붙였다. 알겠죠? 원뿔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뿔이 잘린 모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는 우리 뭐 천체 모양이랑 하늘에 떠 있는 천체 모양과 흡사한데요. 구는 반원을 돌리시면 돼요. 반원을 돌리면 반대쪽도 반원이면 평평하게 보면 동그란 원이 되죠. 근데 이 원은 그냥 돈 게 아니라 돌면서 돌았을 거니까 이걸 공 모양 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뭐 지구본 생각하시면 딱 좋은데, 지구본 생각하시면 지구는 사실 완벽한 구 모양은 아니고 조금 찌그러진 구긴 하지만 뭐 대충 생각해보면 지구본 모양으로 상상하시면 정확합니다. 뭐 회전체의 단면 요거까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요거를 돌리다 보시면 잘라보면 여러가지 모양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전개도도 좀 나와 있는데 요거 두 개에 관련된 문제는 내 기억에는 여기 이 프린트는 일부러 안 냈어요. 이건 너무 중학교 1학년 2학기스럽기 때문에 가끔 회전체로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친구 부피나 건널비 구하라 정도까지는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내신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 문자 내신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 자주라기보다는 사실 2학년 2학기보다 2학년 1학기가 좀 더 나오긴 했겠다 솔직히. 예. 2학년 2학기는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닮은 단원에서 나와요. 닮은 단원에서 그 회전체 그 크기가 다른 두 닮은 도형을 돌려놓고 뭐 부피가 몇 배 차이 나느냐 혹은 뭐 이런 거 원뿔에다가 뭐 물을 채워 넣는데 몇 분 후에 가득 차겠느냐 이런 문제 구할 때 원뿔도 좀 나오고, 혹은 이걸 좀 쉽게 나오면 원기둥이겠죠. 뭐 이런 원기둥도 좀 나오고, 원뿔 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구는 많이 나옵니다. 구는 왜 나오냐면 생물에서 중요해. 갑자기 가쁜 생물이죠. 이것도 스토리를 풀면 너무 기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세포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크기가 코끼리를 해서 사람이라 해가지고 세포 크기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세포 크기는 똑같거든요. 세포의 수만 달라지는데 그 세포 모양을 간단하게 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썰은 나중에 수학 관련된 썰은 나중에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스킵합시다. 왜 크기 차이는 두지 않고 개수 차이를 두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까? 그걸 단면적이라는 생각하시면 이해됩니다. 건널비를 하면 돼요. 자, 그 정도만 힌트 드릴게. 어쨌든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돼 있는데 부피는 아까 전에 얘기했어. 부피 먼저 볼 거야. 부피는 무조건 밑면 곱하기 높이야. 알겠죠? 왜? 부피는 넓이는 전부 단위가 중요하다 했잖아. 단위가 몇 개 들어가 있냐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1층에 몇 개씩 쌓여서 그게 몇 층 쌓였느냐, 1층에 몇 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게 몇 층 쌓였느냐가 이제 부피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층이라 하면 밑넓이 정도가 되겠죠. 밑면에 꼭 들어맞게끔 몇 개가 쌓였을까? 그게 넓이자 곧 한 층의 높이가 1이라 생각했을 때, 그 단위, 도형, 개수겠죠? 그게 몇 층, 높이만큼 쌓였느냐를 곱하시면, 전체 개수, 즉 부피가 되겠죠. 단위만 잘 이해하셔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단위 설명을 좀 길게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개념이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원기둥 부피는 원을 잘게 쪼개면 슉슉 쪼개면 직사각형 된다면서, 그지 않나? 그러면 그거 기둥을 그렇게 쪼갰으면 그 뭐냐 프링글스를 잘게 쪼개면 직사각형 스팸통 모양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육면체랑 어차피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게 보여. 근데 이때 밑넓이는 원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밑넓이가 되지. 그 파이 r 제곱 곱하기 h라고 그냥 s 대신에 파이 r 제곱이라고 그냥 써놓기만 한 거예요. 큰 맥락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똑같아요. 자, 건널비는 여러 모양의 건널비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건널비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끝나. 전개도. 알겠죠? 자, 2학년 2학기에서 건널비까지 잘 나오진 않는데, 이런 기둥이나 뿔의 건널비까지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좀 그나마 어려운 도형에서 나올 거예요. 닮음에 활용하려면. 근데 구는 한 번씩 나와요. 알겠죠? 구는 한 번씩 나오니까, 별표를 크게 치긴 좀 애매하고, 작은 별표 정도 하나 칩시다. 세포에서 중요하다 했죠? 그게 건널비, 접촉하는 면적이 차이가 좀 있거든? 더 깊이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얘는, 가운데 원넓이 그냥 곱하기 4, 4배예요. 이거를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 알겠죠? 람베르츠 원통도법이라고 뭐 대학교 때도 그렇게 희한하게 배우긴 하는데, 원통도법으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 기하 파트 내용이 살짝 들어가요. 근데 풀로 증명해줄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가볍게 그냥 익혀보세요. 그 원기둥에 꼭 들어가 있는 꼭 맞는 그 공을 집어넣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공을 있잖아. 근데 이 안에 공이 등대 안에 있는 그 전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애라 생각하세요. 근데 얘가 그 빛이 위나 아래로는 쏘지 않고 등대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다. 등대를 보시면 가로로만 쫙 빛이 쫙 쏘거든요. 쭉 쏴서 나가거든요. 그게 빙글빙글 돌면서 배나 뭐 비행기나 등등을 안전하게 유도해 줍니다. 어쨌든 가로로 쫙 빛을 쏜다고. 그러면 이 원통에 옆에만 빛이 딱 쏘아지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로 방향으로만 빛이 좀 쏘고 빙빙빙 돌면서 쏘면은 옆으로만 빛이 새 나간다고. 됐나?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공은 반짝반짝 빛난다 했잖아. 그 공 넓이 전체가 공의 건넓이 전체가 아마 빛나고 있을 거야. 빛이 통과될 거야. 그죠? 근데 빛이 통과돼서 닿는 부분은 닿이는 부분은 그 원통의 옆넓이에만 닿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원통은 당연히 원기둥 모양이니까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이 전개도는 뭐 재미로 얘기해보면 모양이지. 어쨌든 한번 쭉 펼쳐보면 가로 모양이 이 옆넓이거든. 자, 이 옆넓이가 그럼 간단하게 요약할게. 이 옆넓이가 공의 겉넓이랑 같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하는 주장이. 이 사이 증명을 또 디테일하게 해드리면 뭐 정사형이니 그림자 넓이니 등등을 언급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언급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옆넓이만 하면 같다라고 믿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옆넓이는 직사각형이잖아, 그지?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밑면과 맞닿아야 되니까 밑면 둘레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밑면 지금 원이지? 원기둥에서 꼭 끼어 프링글스 통 안에 꽉 끼어 있는 공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원둘레는 2파이r이잖아, 그지? 아까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 옆넓이의 세로는 이 원기둥의 높이일 거잖아. 근데 이 높이에서 잘 보셔야 돼. 높이에서 공이 꽉 꼈잖아요. 원기둥 속에 구가 꽉 꼈잖아. 그러면 반지름 두 개 이어 붙인 게 높이가 되겠지. 공이니까 세로 아래 쭉 길게 세로 선을 그어 보면 반지름 두 개 지름처럼 될 거라고. 이해됐나? 그럼 이 R이 아니겠어? 이 R이 높이가 된다고. 그죠? 이 R이 높이라고. 됐나? 자, 그러면 이 옆넓이는 2R과 2파이r의 곱하기가 돼요. 아, 거의 다 왔다. 그죠? 2파이r 곱하기 2r을 줄여보면 2는 2끼리 곱해서 4가 되고 파이r에 r 곱하니까 파이r 제곱이 되지. 아, 신기하게도 파이r 제곱이 가운데 원 한 개 넓이였잖아. 앞에 곱하기 4가 있으니까 원 넓이 4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원통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구 건널비가 4배라는 걸 간단히 증명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언제 많이 쓰이는 모양이냐면 구는 지구로 많이 쓴다 했잖아. 그 꽉 낀 원통의 옆넓이는 그렇죠. 세계지도로 많이 쓰여요. 알겠죠? 세계지도 그릴 때 이 방법을 쓰입니다. 그래서 람베르츠 원통도법 등등으로 나도 대학교 때 배웠는데 이 옆넓이가 그래서 구의 건널비의 4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러니까 실제 넓이에 그치? 뭐 실제 넓이를 하진 않을게. 가운데 원 넓이의 4배라고 정도 볼게요. 네. 뭐 실제 넓이 등등 언급하기 좀 모자랍니다. 그거는 얘기 안 할게. 이상한 말 할 뻔했다. 어쨌든 부피는 뭐냐면 사실 이거 부피는 증명하기 많이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적분 등등까지 하셔야 돼요. 구분적분법이니 뭐니 이상한 걸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두자. 어떻게 알아두냐면 원기둥 넓이를 부피를 구해보면 있잖아. 밑넓이가 파이r 제곱이겠다. 그죠? 구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구가 꽉 들어가 있는 원기둥 넓이, 아까 전에 이 원통 부피를 구하자고. 넓이를 하는 계속. 원통 부피를 구하자. 원통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밑넓이는 파이r 제곱이고 높이는 아까 전에 반지름 두 개 2r, 즉 지름이라 했어요. 높이가 2r이에요. 이것까지만 구하면 2파이r 3개, 세제곱이거든? 근데 실제 공식은 3분의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비율 차이가 있냐? 이걸 이제 그 목욕탕에서 유레카는 아저씨, 알크미데스 있다, 그지? 그 아저씨가 이 마법의 비율 1대 2대 3을 밝혀냈어요. 뭐, 이게 참 대단한, 그때 당시 미분 적분이 발견되기 전에는 아주 대단한 공식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에도 새길 만큼 엄청 중요한 공식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업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잘 이 순서를 보시면 기둥이 세 번째 있거든? 근데 아까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기둥에서 밑넓이 곱하기 부피로 계속 일정하게 계산하고 있거든? 그러면 3으로 둘 게 아니라 기둥을 기준인 1로 맞추는 게 유리하겠죠. 기둥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기둥이랑 몇 배 차이 나는지 비교하는 게 좋겠지. 1대 2대 3보다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율에다가 전부 곱하기 3분의 1. 그래. 나누기 3을 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1대 2대 3이 3분의 1대 3분의 2대 1이 됩니다. 그죠? 앞쪽부터 순서대로 앞쪽은 3분의 1은 뿌리였고 가운데 3분의 2는 9, 공이고 1은 기둥이에요. 그럼 기둥이랑 비교해보면 9는 3분의 2배, 뿔은 3분의 1배 차이 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아까 전에 기둥 부피가 2파이r 세제곱이었잖아. 근데 9는 3분의 2라면서 그러면 3분의 2를 곱하면 숫자끼리 계산하면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 유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로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반구 부피도 나와 있는데 그거 절반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나중에 또 2학기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해가지고 9회 건널비 높이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 개념은 끝났어. 드디어 끝났다. 그죠? 이 개념 시간이 아마 1시간 훨씬 넘어서 1시간 반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업 중에 내가 한번 일시정지 해가지고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 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한번 수업 진행해 볼 테니까 한번 성실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녹화본 역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놓치신 부분은 다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문제 99문제 이거 개념 다 듣고 풀려면 시간이 모자랄 거야. 그러니까 목요일날 풀 수 있는 만큼 한 30문제 이상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용해서 마무리 하시면 방학 전에 2학년 2학기 배우기 전에 기초도형은 이걸로 다 요약하시고 넘어가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듣는다 수고했어요. 녹화는 이 정도로 중단합니다.